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토파보기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2년 내에 코스피가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단,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에 말입니다. 지배구조 개혁, 기업들 입장에선 꽤나 곤혹스러운 부분 많아 얼마나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바꾸면 더 잘 될 수 있다는 진단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 한 주간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 대통령 영부인 집사 게이트에 재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비선 실세 의혹에 온 나라가 블랙홀에 빨려버렸던 악몽, 되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기업들 카카오, HS효성,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특검팀, 이 회사 오너들 출석하라고 통보했죠. 부실 회사에 수십억씩 돈을 왜 태웠는지, 오너 리스크 덜기 위한 뇌물이었는지 하나같이 곤란한 질문들인데 오너들 어떤 옹색한 답변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CJ와 CJCGV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65억 과징금 맞았습니다. 공정위 두 회사가 총수익 스와프, TRS란 첨단 금융기법으로 CJ건설, CJ푸드빌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 1,000억 원 인수해줬는데 이게 법이 금지한 계열사 채무부증을 해줬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 결정에 기업들 갸우뚱합니다. 자회사 TRS로 채무부증 금지한 것은 올해 제정된 규제인데 10년 전 벌어진 일 제재하는 게 납득할 수 있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한화, KT, 동부, 신세계, 대한항공 이런 식으로 자회사 자본 확충했는데 공정위 논리라면 이들 모두 법 위반이란 겁니다. 공정위, CJ그룹, 나아가 재계 간 법적 공방 뜨거울 듯 싶습니다. 네이버, 이재명 정부의 IT, 벤처, 문화정책 핵심을 이 회사 출신들이 맡았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던 하정우 씨는 신설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에, 네이버 전 대표 한성숙 씨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네이버 경영공무원 역임한 최희영 씨는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습니다. 현 정부가 역점 두고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네이버 출신들이 맡은 셈인데 그 기대감에 20만 원 언저리던 네이버 주가 어느새 25만 원 넘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출신이 연이어 중용되다 보니 또 네이버냐, 대통령 보훈 인사, 카카오 홀대라는 뒷말도 나옵니다. 각종 구설수와 뒷말, 뒤엎을 성과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KT, SKT 비방에 한몫했다 방통위원회 조사받게 됐습니다. SKT 해킹 사고에 위약금 면제 결정되자 KT, LGU 플러스 이때다 살벌한 고객 유치전 펼쳤죠. 해킹은 나중에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자극적 멘트 민망할 정도입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SK텔레콤 고소했고 방통위 조사 나선 겁니다. 돈 버는데 상도위가 대수냐라고는 하지만 과거 KT, LGU 플러스 해킹, 개인정보 유출 당시 변변한 보상 없었다는 점에서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 많습니다. 뉴스토퍼 보기 이 시간에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모든 업무가 마비되면서 혼란을 일으킨 SGI 서울보증 시스템 먹통 사태를 금융위부 이한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너무 안이했던 걸까요? 최근 SGI 서울보증도 비슷한 종류의 해킹을 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부터 휴대전화 할부 개통까지 우리 일상에 이루어지는 SGI 서울보증의 업무가 심각한 차질을 빚은 후 나흘 만에 일단 복구는 됐는데요. 수요자, 은행들의 피해는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아직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뭐가 문제였고 피해 접수 방법부터 보상책까지 금융위보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은 SGI 서울보증 드디어 정상화는 됐어요. 나흘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핵심 시스템이 복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SGI 서울보증이 17일 주요 업무를 재개하면서 보증서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서 발급이 재개된 상품은 SGI 서울보증이 취급하는 전 종목인데요. 지점, 출장소 및 홈페이지, 모바일 등 대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산장애 이후 상담과 접수가 진행된 전세대출 보증 등 신규 보증 수요에 대해서는 대출기관과 협업해 적시에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사후 보완 방식으로 취급된 이 전세대출 보증, MCI 보증,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보증서에 대해서도 보증서 발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출기관, 통신사와 함께 점검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서울보증의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면서 은행들이 상담만 받던 신규 대출 접수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4일 동안이나 먹통이었는데 일단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까? 네, 랜섬웨어 때문인데요. 이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 이를 볼모로 잡고 비트코인 등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악성 파일입니다. 랜섬웨어는 전체 사이버 범죄 사고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강력한 변종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에는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사이버 공격을 쉽게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SK쉴더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랜섬웨어 피해 건수는 2,5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나 증가했습니다. 서울보증의 이번 시스템장애는 올해 4월 처음 등장한 신종 랜섬웨어 그룹의 공격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SGI 서울보증은 사건 발생 후 한때 대응을 모두 금융보안원에 일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자, 상황을 보면은 랜섬웨어로 서울보증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이 파장이 엄청나게 일파만파로 커졌어요. 수요자도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피해가 커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SGI 서울보증의 자산 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약 9조 5천억 원이고요. 연간 신규 보증서 발급 건수는 약 1,351만 8천 건, 보증 규모는 350조 원에 이릅니다. 민간 보증 시장에서는 50%가 넘는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보증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할부 개통, 부동산 전월세 보증을 비롯해 금융기관 대출 보증 등 생활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요 은행들의 전세 대출 경우 서울 보증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보증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산마비로 당장 전세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서울보증은 은행에 먼저 대출을 실행하면 나중에 보증서를 발행해주겠다며 임시 처방을 내놓긴 했었는데요. 리스크 문제로 은행권이 신규 전세 대출은 받지 않아 불편이 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보증은 현재까지 유출된 정황은 없다면서도 계속해서 확인 중이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살펴보면은 은행들이 상당히 큰 리스크를 떠안았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루 중 선대출 후 보증가입 형태로 나간 전세 대출은 236건에 달하는데 금액으로는 568억 원입니다. 서울보증을 통하면 차주는 최대 5억 원의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은행은 연간 0.229%의 보험료를 서울보증에 내는 조건으로 전세대출 부도 위험을 덜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에서 부도가 났을 시 최대 90%까지 서울보증에서 보장해주는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은행권에서는 부도 리스크를 그대로 안은 채 나갔던 전세대출이 하루 600억 원에 달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은 기존의 서울보증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차주를 대상으로는 선대출, 후보증 방식의 전세대출을 내주되 신규 대출은 일단 상담만 하고 승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보증이 이 사항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두고서 말이 좀 많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 현재로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보증은 콜센터와 별도로 피해 신고센터를 차려 실무자 10명을 차출해 운영 중입니다. 첫날에 피해 사례 신고 1건과 기타 불편사항 상담 등 총 55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서울보증은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금액이 확정되면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보상 방침은 세워졌지만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갖고 피해액을 확정할지는 미정인 상황입니다. 피해 신고센터는 피해 신청이 없을 때까지 무기한 운영될 계획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일단은 기관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치가 좀 이루어질 거로 예상되는데 제재가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 시 핵심 업무의 복구 목표 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 핵심 업무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보증은 시스템이 이 규정보다 훨씬 길어졌던 상황이라 시스템 복구 이후 금감원 검사와 영업정지 또는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과징금 제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장시간 이어진 사례가 보험업계에서 처음인 만큼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이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는 등 사각지대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 인증은 기업 혹은 기관이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관이 확인해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해킹 피해를 입은 SKT와 예스24의 경우 관련 인증을 받았는데도 보안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서울보증은 그마저도 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서울보증은 지난 3월 상장 당시 제출했던 이 증권신고서를 보면 관련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금융보안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SGI 서울보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보험업계에서 관련 인증은 삼성생명 정도 등의 대형사만 받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다른 업계보다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데도 보안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어 앞으로 도미노처럼 서울보증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아낄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최대 55만 원 지급되는 소비 쿠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다이어트 약 위고비의 실손보험 적용 여부, 치킨값 올리는 대신 저렴한 부위를 쓰기로 한 굽네 치킨 등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관심들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기사 보고 오시죠.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 인터넷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묻는 글이 잇따릅니다. 정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토스, 금융앱 등 17개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확한 지급액과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 맞춤형 정보는 19일부터 제공됩니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 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된 것은 아닙니다. 소비 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 등 온라인이나 카드사 연계은행,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소비 쿠폰 안내 문자 메시지에 URL 링크가 있을 경우 100% 스미싱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사기도 우려됩니다. 미리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 탈취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드 번호라든지 비밀번호, 민감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하고 혹시라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에,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된다면 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1차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15만 원이고 취약계층에겐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국민에겐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추가로 주는데요. 중복은 안 됩니다. 2차 소비 쿠폰의 경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차 소비 쿠폰 신청 기한은 다음 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하순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사용 기한은 1, 2차 모두 오는 11월 말까지고 그 전에 다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화요일 기사 보겠습니다. 위고비는 살 빼는 약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습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위고비를 맞은 경우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기사 보고 오시죠. 단순 비만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병원에서 삭센다를 처방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임에도 삭센다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처럼 실손보험에서 비만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당뇨 등 합병증 치료를 위해 해당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위 축소 수술의 일종인 위 소매 절제술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 의료비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술 기간이 짧고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다 보니 입원에 관찰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 변화나 일상생활의 제한 등 입원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상 약 30만 원 내외의 통원 의료비 한도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은 해외 체류 시 해당 기간 동안 낸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렸는데요. 연속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지난해 10월 위고비가 국내 상륙한 이후 과도한 사용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작용 신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3월까지 보고된 143건 가운데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했다는 경우가 많았고 설사, 두통을 호소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또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많이 투여하다 보니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고비 부작용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국내 출시 초기 석 달간 49건에서 이후 석 달은 94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등에선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부작용으로 급성 췌장염을 겪었다는 신고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고비 주성분인 GLP-1의 안내문에는 췌장염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제조사 측은 부작용이 환자마다 다를 수 있다며 약물로 얻는 이익이 위험을 상회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기사 보겠습니다. 순살 메뉴에 닭다리살만 써왔던 굽네 치킨이 닭가슴살을 섞어 쓰기로 했습니다. 닭고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치킨 값을 올리는 대신 원가 절감을 택한 건데요. 기사 보고 오시죠. 굽네 치킨을 운영하는 GM푸드는 닭다리살 수급난이 계속됨에 따라 기존 순살 구성에서 다리살을 줄이고 가슴살을 혼합해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굽네 측은 순살의 가슴살 혼합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리살보다는 가슴살 비중을 적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굽네는 가맹점들과 필수 품목 협의 절차를 거친 뒤 구체적인 시행일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가맹점들 사이에선 굽네 순살은 다리살 100%라는 이유로 먹는 손님들이 많은데 가슴살을 섞으면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치킨 업계는 다리와 날개 등 인기 부분육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슴살은 재고가 쌓이고 있어 메뉴 구성 등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굽네처럼 부위를 변경하거나 원산지를 바꾸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교촌의 경우 최근 국산 닭을 사용하던 윙 시리즈를 단종하고 태국산을 사용한 윙박스를 내놨습니다. 지코바 치킨도 올해부터 순살 치킨에 브라질산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으로 변경해도 가격은 기존과 같거나 시차를 두고 인상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는 일반 뼈 한 마리 메뉴 대비 순살 메뉴가 4,000원이 비싼 만큼 부위 변경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올 들어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닭고기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이번 달 소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6,07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 올랐는데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나중에 소비자에게 전가될 산지 평균 가격은 이번 달 킬로그램당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8%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른 시점에 찾아온 폭염으로 닭들이 대거 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올해 무려 20만 마리 넘게 피해를 입어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특히 알 낳는 닭과 달리 고기용 육개는 밀폐형 시설에서 기르는 경우가 많아 폭염에 더 취약합니다. 그나마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로 막혔던 브라질산 닭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먹거리 물가가 잡힐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10년 가까운 사법 리스크 떨쳐냈습니다. 이 회장,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지배력 강화, 경영권 승계 위에 회계부정 저질렀다며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했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고 징역 5년, 벌금 5억 원 구형했습니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판단은 범죄 증명이 없다였습니다. 이 회장은 물론 임원 13명 다 무죄, 합병이 승계 지배력 강화만이 목적이 아니며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주주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적 리스크 벗어났지만 이 회장 숙제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그룹 주력인 반도체 기술력 회복과 실적 개선 서둘러야 하죠. 삼성전자 반도체 부진으로 2분기 영업이익 6개 분기 만에 5점 밑돌았습니다. 대만 TSMC와의 격차,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납품, 순환 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같은 숙제들도 이 회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경영 행보 주목됩니다. KT, 해킹 문제로 고전하는 SK텔레콤과 딴판입니다. 주가 급등하면서 장중 59,000원 넘었습니다. 민영화 이후 최고가입니다. 김영섭 사자항공이 가장 크죠. 1조 자사주 매입에 분기 배당 도입, 고연차 인력 조정 통한 인건비 절감, 무엇보다 장사 무척 잘했습니다. AI 사업도 순항하면서 주가 상승 견인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관심사 김 사장의 연임 여부입니다. 주가 실적 보면 경영 능력 입증됐지만 과거 정권 바뀌면 K2상 바뀌는 일이 잦았다는 점에서 연임 낙관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구현모 전 KT 사장도 역대급 실적, 주가, 실적을 냈지만 정권 교체기에 낙마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